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정당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오늘이 4월 15일, 4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깥에는 아름다운 봄꽃들이 한창이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일자리를 찾는 마음은 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2001년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사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3월 말 사상 최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달 말에 이 국회에서의 그 처리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은 각 당의 경제 정책을 논하시는 이 정책의장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어떠한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문제나 부작용은 없을지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단기적인 처방만을 내놓은 것이라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뜻을 모아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와 MBC가 동시에 생중계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SBS가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하실 7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형 당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나성린 제3정조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노동당 이정휘 정책위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은 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1분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이 두 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눌 텐데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각 당이 가지고 계신 일자리 창출 대책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다른 당과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서민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지금 실업자 100만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자들은 100만을 넘어서 4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취업 준비에 계속 몰두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포함하면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작년 연말 예산안을 통과하고 최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서민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예산안과는 거리가 매우 먼 예산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4대강 토건 사업을 녹색 뉴딜로 왜곡하고 여러 가지 기존 예산을 끌어모아서 면피용 생색내기 예산안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서민들을 배제하는 양극화 예산안, 그리고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안겨주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 1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께서 창조한국당의 일자리 정책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일자리 늘리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할 수 있는 분에 대비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고용률이 60%에서 이제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이 대개 70% 안팎인 것을 보고 극단적으로 많이 고용되는 나라가 75% 이상 80% 가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 최소한 500만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국가의 고용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의 고용률 목표가 없이 300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고용률 목표를
국가적으로 공유하는 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100만 실업자 시대, 청년 알바 시장에 40, 50대 장년층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경제 불황의 직격탄은 바로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에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첫째, 재정 지출을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재원 투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삭감, 임금 피크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이 중요합니다. 청년 인턴 인센티브와 산학 연계 맞춤형 교육 제도 그리고 R&D 투자 확대를 시급히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죠. 예, 민주당 정책위장 박병석 의원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IMF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가장들,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애태우는 우리의 아들, 딸들. 이제 실업자 100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중산층은 소민으로, 소민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부가 들었으면 경제 하나는 살리겠지 하는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작년부터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노래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정책과 그리고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사람 중심의 일자리,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금 인하, 규제 완화 같은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 침체하에서는 당장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으로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죠. 저희는 이미 10년 전에 IMF라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명예퇴직당하고 또 자리를 잃고 영세 자영업자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신용불량자로 또 떨어졌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때 가능합니다. 저희는 2009년 1월, 2월 달에 가장 많이 해고당한 분들이 20, 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98%가 이 20, 30대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권장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대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관련된 특별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가에 돈을 쓸 때, 구조조정할 때 기업의 해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시장에서 스스로 만들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이 적절하게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 안에 제시된 정부 일자리 대책만 봐도 단기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실질적으로는 340만 명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이런 정책에 몰두할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일, 그 다음에 시간을 줄여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명이 하던 것을 두 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으로 중점 추진되도록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1분 동안 이 공통 질문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1분이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셨을 겁니다. 나와 계신 토론자 여러분께서 사실은 각 당의 그 정책들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제대로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셔서 참 힘드실 테고 또 그리고 시간도 지키시랴 이런저런 힘드실 텐데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의 그 주문을 드리자면 사실 그 일자리를 찾는다라는 거는 우리 각 개인에겐 정말 절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의 논의 속에서는 언제나 좀 추상적이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쉬운 이야기들로 풀어주신다면 사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주제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선거를 염두에 둔 논의 같은 것들은 조금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주제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는 모토 아래 사상 최대의 슈퍼 추경으로 마련이 됐죠. 29조 원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이틀 전 월요일부터 이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 사용처, 그리고 효과, 그리고 문제나 부작용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각 토론자의 발언 시간은 전체 6분이고요. 6분을 다 쓰실 수 있는데 한 번의 발언에 한 2분 정도를 쓰시면서 발언의 횟수를 늘리시는 게 토론자들에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에 모니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시간 가운데 20초만 남았을 경우에는 발언 기회를 드리기가 힘드니까요. 20초가 남으셨을 때는 앞쪽 발언에 붙여서 다 그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먼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세 번째 추경입니다. 작년 9월에 한 6조 원 정도 2008년도 본 예산에 추경 예산을 짰었거든요. 그리고 올 3월에 2009년도 본 예산을 수정하면서 또 11조 원을 늘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18조 원 그리고 세수 부족분까지 합하면 29조 원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35조 원 내지 46조 원 정도를 정부가 서둘러서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오죽 급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747 공약이라든가 또 대운하 공약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약속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가짜 경제가 이제 확산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이제 정부나 우리 사회 전부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과거에 해왔던 방법대로 가면 최근 1년 사이에만도 고용률이 3%, 1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듯이 방법을 잘 써야 됩니다. 즉 실패한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토목공사, 4대강 정비라든가 경인운하 같은 거, 대운하 같은 데 쓸 돈을 사람에라 투자하고 중소기업에라 투자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쓰면은 현재 2,300만 가까운 분들이 연평균 2,500시간 일하는 것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인 연평균 2,000시간만 일하게 하는 것만 합의해도 일자리가 500만 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다음에 2단계로 일자리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산업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200개 기업의 시범 사업으로 해봤는데요. 전부 다 6개월 내지 1년 안에 고용도 20% 안팎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익도 크게 향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삶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양보다 조금 질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토론자께서 엄호성 정책위의장이요? 네, 우선 그 일자리 창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전체 28조 9천억 중에서 불과 2조 8천억에 불과하죠. 전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6개월짜리의 질 낮은 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차제 추경 예산을 심의할 때에 적어도 40~50%까지의 예산을 전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문국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 무려 4,735억 원을 추가로 지금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정부 여당이 지난 5년 임기 동안에 무려 14조를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은 대운하 산업을 위장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인 주무부처가 아직 4대강 사업의 마스터 플랜도 지금 제출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규모가 현재 14조로 잡고 있는 이 예산에 무려 10배가 뛰어넘는 140조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데에 대해서도 정부 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일자리 사업에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내놓은 안은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576억, 그 계산 규모는 월 46만 원씩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동안에 7만 명을 주고요. 그다음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 확충에 2,088억, 즉 232개 시군구에 3개씩 한 개당 3억씩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 예산안의 일자리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또 땜질식이고 시중에서는 단기 알바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드는 거 아니냐. 6개월에다가 한 달 임금은 100만 원 이하의 이런 일자리를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당장 급한 경제 위기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과 관련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일자리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일자리 지키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연말에 통과시킨 부자 감세안 1년에 약 25조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만 처리한다면 약 12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저희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5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사회복지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노동시간을 연 2,000시간 단축함으로써 4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 2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약 7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도 지난 연말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25조의 그런 감세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20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감세한 통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
부자 감세안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일자리 창출의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나성린 제가 부위원장. 중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추경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은 되는데 뭐 조만간 언젠가는 경제가 다시 회복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시적이지만 또 소비도 활성화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일자리 추경 예산에서 일자리 쪽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조 7천억 원이 이제 순수 지출 예산인데 그 중에서 3조 5천억이 이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예. 이것으로 해서 저희는 한 55만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중소 영세기업 지원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녹색 뉴딜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뭐 이쪽에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노준기 대표께서 이게 너무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창출하는 일자리들은 다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업들만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끊기는 순간 그 일자리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당이 내놓은 그 추경 예산안을 봐도 다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한 일자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하고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미래 대비 투자도 합니다. 이 미래 대비 투자를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녹색 성장 같은 것을 이것들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가 일부 계층에 대해서 너무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 같은 것은 모든 계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높은 조세 부담률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 기업과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도 있지만 감세로 인한 또 투자 창출, 또 소비 활성화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업들만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일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중에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적인 교육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사회 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해서 13.8%입니다. OECD 평균 하면 21.3%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교육과 복지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추경에 잡혀 있는 것은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예산이 2.6조 원인데요. 그중에 2조 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6개월간의 공공근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보다 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걸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주로 감소된 취업자 중에 98%가 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보육교사라든가 학습보조교사라든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또 간병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좀 더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정을 쓰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징벌적인 세금을 없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한나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것이 종부세입니다. 하지만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조차도 절대적인 세율 자체가 징벌적에서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세율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특정 계층에 대해서 가령 노년 계층이라든가 1가구 1주택이라든가 오래전에 구입해서 투기 목적이 없는 분에 대해서만 내려줘도 상관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세율을 내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역시 모두 적용됐던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50%가량이 이미 감세 지점 이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내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께서 손을 예, 드셨습니다. 저는 지방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방 재정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 하는 부분, 그래서 추경의 일부 그 지방채 인수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지금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지방 재정을 살려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 이전 자정 감소 현황이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금년도 지방세 징수 예산이 한 47조 원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행안부 추계를 보면 한 20% 가까이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9조 원의 그 세수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내국세 지금 감소가 11조 한 4천억 정도 추산됩니다만 이 내국세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자정교부금, 지방교부세가 지금 19.24%를 교부합니다만은 여기에 한 2조 2천억 정도가 결손이 또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정이 모자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견 추경 편성에 따라서 국가 보조 사업 4조 5천억 정도 내려가는데 여기에 지방에서 이른바 대응 편성해주는 예산, 매칭 예산이 한 2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세 2조 2천, 이 매칭 예산 2조 1천 이것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4조 3천억 정도가 지방이 대책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가롭게도 5조 3천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다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방 정부로 하여금 빚을 지도록 지금 독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심사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일정액 규모의 그 교부금 형태 재원이 반드시 내려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1조 한 4천억 정도를 예비 목적비로 편성을 해서 교부금 형태로 지방 재정을 돕자는 그런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 실현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추경은 사상 최대 빚더미 추경입니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것이죠. IMF 때 98년 때도 추경 12조 5천억 했습니다. 그러나 빚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수 증대 그리고 SOC 등 예산을 절감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려 전체 추경의 76%가 빚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이 빚은 우선 우리가 쓰기에는 좋겠지만은 다음 우리 아들들 세대 그리고 다음 정권의 빚을 넘기는 겁니다. 신중해야죠.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을 너무 잘못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국민을 속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에게는 금년도 성장률이 플러스 3%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는 가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실토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셔야죠. 우리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감세 연기해야 됩니다. 금년에 부자 감세만 연기해도 13조 5천억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중에 11조 2천억이 세금 부족인데 그걸 메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자 감사 중에서 이 연소득 과표 기준 8,800만 원까지도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과표 8,800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소득 1,000만 원짜리까지도 중산층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감세를 해주는 이것이 과연 부자 감세가 아니고 뭡니까? 연소득 1억 2천만 원이면 우리 국회의원보다도 웬만한 사장보다도 월급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SOC 예산 줄여야 됩니다. 지난 5년 정도 동안은 평균 SOC 예산이 2%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통과된 본 예산에서 무려 26%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SOC 예산하겠다는 겁니다. 4대강 예산 아무런 청사진도 없고요. 사업 계획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예산을 갖다 붓겠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통분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분담하는데 청와대는 본부 총액 경비 50% 늘렸고요. 그리고 비서들을 쓰는 비서동 그거를 무려 63걸 줘서 신축합니다. 그것도 작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국회가 깎았는데
요번에 추경에 예비비로 반영합니다. 네. 그건 안 되죠. 고통 분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네. 감세를 작년에 했는데 저는 또 줄일 세금이 남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3월 16일에 아예 이번에는 국회 보고 법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월 16일부터 아예 소급해서 법을 만들어달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형평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금을 줄여서 돈이 모자라는데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돈을 쓰지요. 그런데 또 세금을 줄이겠다니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가 이것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국채 발행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에 저는 반대하지만 국채를 꼭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단 먼저 필요 없는 세금, 필요 없는 세출부터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화로 달러로 무기를 사기로 한 것이 5조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당 그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환율이 올랐습니다. 30% 내지 50%까지 비싼 값으로 살 작정입니다. 이거 1년 연기한다고 바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빼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 빼고 지금이라도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저는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 더 오르게 하지 말고 예.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지금 100조 원 쌓여 있는데 안 풀고 있다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도 불만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국채를 사라. 그거 남은 돈을 우리가 좀 일자리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나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당기기를 바랍니다. 네. 뭐 한 번씩 쭉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정희 정책위원장이 한 번의 발언을 더 쓰셨는데요. 가급적 2분 정도 지켜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네.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원장.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겠습니다. 아까 그 일자리 창출 예산이 3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아마 일자리 나누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교육 훈련에 들어가는 예산도 합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 직접 창출에 소요된 예산은 2조 8천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역시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예. 저도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때의 당시에 여당을 공격을 하던 주 무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느냐, 이러고도 경제를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경제 하나만큼 잘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여야의 공수가 맞교대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선 공약 때에 10% 예산 절감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10%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를 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청 보충 문제도 매우 큰 문제인데 저는 적절한 대안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매칭 펀드 비율을 좀 조정해 줘야 되겠다. 즉 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다 다른데 그 재정자립도를 무시해버리고 일률적으로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자체들이 이 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국고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자칫 잘못하면은 일자리 대체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월 83만 원 주는 이 공공근로로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손쉽게 그만한 소득을 벌면서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 자리는 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대체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발행하는 국채의 환수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세수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 감세안에 대한 반박, 논박들이 이제 좀 오가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나성린 부위원장께서 발언 뒤에 네. 요청하셨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모든 공격이 저한테 쏠리니까 조금 바쁘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우선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측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또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막 나빠질 때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책을 계속 바꿉니다. IMF도 6번 이상 바꿨습니다. 우리가 한 3번 정도 바꿨죠.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SOC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전통적인 SOC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것은 없고요. 예. 4대강 유역 개선만 좀 있습니다. 근데 4대강 유역 이제 개발도 이게 전통적인 SOC 예산이라기보다는 거기 항상 매년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홍수 조절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수질도 개선하고 해가지고 하는 환경문화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환경문화 사업이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제 일자리도 좀 창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작년에 좀 정상화했습니다. 여전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정희 의원께서 50% 이상의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세금은 안 내지만 사회복지 지출로 다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좀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가 채무에 관해서는 이번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 임기 내에 재정 건전성을 좀 제고하고 국가 채무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보신당의 이노준기 정책위 의장.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경제를 살리시겠다. 또 경제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다들 기대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부자 경제만 살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부자 경제만 살리고 노동자, 서민, 비정규직들은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제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대강 개발이 녹색 어떤 고용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시중에는 이것을 시멘트 사업이다 또는 무슨 삽질 사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예산안은 땜질식 그리고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 나누기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진보신당에서 이야기한 방안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창출됩니다. 근데 현재 추경에서 정부가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 예산은 182억입니다. 이 182억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실지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시적 공공근로가 1인당 약 40만 원씩 돌아갑니다. 이게 1년이 안 되고 6개월이나 뭐 그런 정도의 한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 이하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나온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한 가구당 약 8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실업자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최저임금, 서민들에게는 최저임금 이하의 그것도 한시적인 일자리, 그것도 숫자가 매우 작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공하고 1%도 안 되는 또는 0.1%도 안 되는 부자들과 대기업에 엄청난 감세를 해주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서민들이 잘 사는 경제, 부자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방향을 좀 급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 예,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박병석 의원님하고 한나라당 나성민 의원님이 정부가 경기 예측을 통해서 국민을 속였다 안 속였다 하는 그 논란을 하셨습니다만은 작년 그 예산 심사를 했던 사람 입장으로 봐도 작년 그 예산 심사 때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했다고는 틀림없습니다. 작년 2009년 예산이 10조 원의 그 수정 예산을 포함해서 284조 5천억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 작년 심사 때 우리 예결위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경기 예측과 관련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정부는 2% 정도의 중반의 이 경제 성장률을 10조 원을 더하면 3.8 내지 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각 경제 연구단체나 외국의 그 증권사라든지 투신사 같은 데서 한국 경제를 벌써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을 때인데 정부는 3.8 내지 4.2%의 성장을 전제로 해서
284조 5천억의 예산을 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그걸 따져 물었지만은 정부는 3.8 내지 4점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 특히나 1%의 경제 성장이 줄면은 1조 5천 내지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의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28조에서 30조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은 엉터리로 짜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 짜졌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1분기도 버티지 못하고 세수 감소분 11조 2천억을 국채를 찍어야 되는 현상이 생긴 예.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나성민 의원 계시지만은 정부 여당이 이거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나성민 의원께서는 2분 25초의 시간이 남아 있으신데 이제 잠시 후에 그러면 좀 써주시겠고요. 예,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좀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코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경제 예측을 틀리게 한 것, 워낙 세계 경제의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보다는 부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국민에게는 플러스 3%라고 발표해놓고 같은 시기에 대통령한테 가서는 마이너스로 얘기했다는 이런 이중성. 이것이 바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 이번 추경하면서 대개 세 가지의 큰 방침, 민주당은 세 가지의 방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둬라. 그건 서민과 중소기업에 중점을 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자 국채를 최소한 발행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극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세 가지 방침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쓸 때 그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OECD 평균의 사회복지가 21%인데 우리나라는 12%입니다. 절반 약간 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는 그 보조교사로 2만 5천 명을 쓰겠다 그럽니다. 4개월 내지 6개월 근무시키겠다는 건데요. 4개월 내지 6개월 쓰는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식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 일자리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근본적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에 강조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이거 이번에 대폭 낮춰야 됩니다. 연평균 이자리 7.3%입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그리고 등록금 이자 면제, 감면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옮겨야 됩니다. 20만 명을 연간 정규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6천억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자세한 말씀은 뒤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많으신데 문국현 대표. 지금 뭐 워낙 급박하다가 보니까 너무 서두르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지만 전부 한시적인 그런 것들인 게 현상입니다. 사실은 가까운 데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오히려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까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인데요. 여태까지 일자리 강국, 고용률이 70% 안팎인 나라를 보면 다 중소기업 강국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을 사실상 천시하고 거의 기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마저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현재 아주 고급 좋은 일자리만도 20여만 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에서 청년들한테 사회에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너무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외국처럼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학도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을 명품화하고 세계화를 이번 기회에 해낸다면 대일 부품 적자만도 금세 한 350억 달러를 계산할 수 있고요. 독일이나 중국처럼 연간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 이상 나는 이런 그 무역 대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우리나라 이 시장보다 60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들한테만 해외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종합무역상사법 등으로 만들어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을 명품화 세계화해서 대기업도 잘 되게 하지만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나라 현재 수출이 4천억 달러 선이 아니라 8천억, 1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세계적 여력이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젊은이들이 몰려서 당장 급한 20만 명은 물론이고 50만 명의 혁신 역량 그리고 크게 봐서는 400만 내지 500만의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오늘의 소주제인 이번에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 이제 29일에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본회의를 앞두고 이 추경안의 규모라든지 효과 또 사용처 또 뭐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소주제의 마지막 발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 소주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노준기 정책위장께서. 예. 바로 엊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올 7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4년간 더 비정규직을 방치하겠다 이런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지만 이럴수록 철학을 바꾸어서 좋은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어떤 비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850만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입니다. 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국민적 동의하에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같이 모아서 가자라고 했던 합의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부자 감세안 중에서 약 7조 혹은 8조 정도의 돈만 있으면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금융 위기 이후에 미래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보신당 노준기 정책위장의 발언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장입니다. 예, 이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우리 자유선진당이 이번에 그 추경 예산안을 제시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 일자리 지키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보강, 지방 경제 살리기, 성장 동력 확보하고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세수 결손분 12조 원, 그다음에 순지출 14조 4,300억 해서 총 규모 26조 4,3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각 당이 대부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심사 과정에서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이 세출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을 저희 자유선진당은 일자리 지키기 또 창출에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회 안전망 보강에 4조 7천, 지방 경제 살리기에 1조 1천억, 4천억, 그 다음에 성장 동력 확보에 6,500억, 그리고 특히 그 대학생 학자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 자유선진당에 1조 970억을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1조 4천억 정도의 특별 교부금 형식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없으시면 제가 네, 하겠습니다. 박병석 정책위장.
예, 저희 민주당이 이번 추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파는 그런 데 예산 쓰지 말고 노후, 학교, 병원 이런 데를 고쳐주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확충해서 예. 약 10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 어렵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로 한 월 40만 원씩 드리고 맹인 안마사들을 이렇게 파견해주면 다 소화가 되지 않느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M 대우를 비롯한 예. 자동차 업계의 지원과 예. 연체 이자율을 반감시키는 법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박병석 위원장께서 앞서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쓰시는 바람에 이번엔 친박연대 엄호성 위원장. 그 금년 1월 달에 국세 징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의지를 좀 재촉을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3조 원, 4조 3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니까 이미 1, 2, 3월 석 달 동안에 금년 추경에서 내놓았던 11조 2천억의 세수 감소 이미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금년 하반기에 또다시 대규모의 추경을 짜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거로 예측이 되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경제 예측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본 예산 제출할 때에도 야당과 국민들이 왜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느냐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껏 예산 집행 특별 점검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매우 불안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복지 전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금년 11월 달 돼서야 겨우 이걸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말입니다. 네, 못다 하신 말씀은 이제 2차 소주제, 두 번째 소주제도 이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발언으로 네, 어떤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나성린 제가 정책부 마지막에 위원장께서. 다 같이 묶어서 발언해야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그 논쟁이 될 때 가장 옆에 많이 잡히셨거든요. 이렇게 화면 쪽에서 잡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한나라당의 어떤 그 정책 의지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정희 위원장께서 하시죠. 예. 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전환기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예산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는 여기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주의적 예산이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념의 문제겠습니까? 국가가 지원해서라도 정규직으로 좀 안정된 일자리 갖자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추산을 해보니까 연간 1조 원이면 국공립대 월 평균 소득 수준으로 300만 원, 320만 원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 낮출 수 있습니다. 한 학기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다 국가가 부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조 원이면 됩니다. 감세 철회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으로 가야만 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여론이 5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GM 대우 문제에 대해서 1조 원 가량의 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자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돈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이룬 그 땀의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GM대우 실물로서는 흑자였습니다. 2,500억 흑자 받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 거래를 해서 1조 9천억 원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경영상의 잘못을 또 금융규제상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 해고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아까 나성린 의원께서 한시적 일자리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한 200여 개의 뉴 패러다임 사업장들, 즉 선진국들처럼 너무 과로하는 것을 좀 줄이고 대신에 산업교육을 강화해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직장들이 200여 개나 이미 국내에 늘었었거든요. 몇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데서부터 10명의 종업원을 가진 데까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일자리가 대개 20-30%가 늘고 있고 삶의 질이 아주 좋아져서 종업원 만족도, 근로자 만족도가 좋고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고 경쟁력이 커져서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오신 정책위 의장 또 국회 대표들이 다 함께 그런 데를 가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미 손안에 있는 많은 기회는 놔두고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그런 논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된 어떤 직접적이고 질적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그 예산을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 뭐 부자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는데요. 이 한나라당의 이 정책위 부위원장이시던 나성인 의원께 듣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경제 측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경제 측에서 이중성이 있었다. 바깥에서는 3%라고 청와대 가서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까지 예측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4% 편성이 조금 과했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경제 예측을 할 때 이 민간 기구들은 조금 낮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좀 많이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민간은 낮게 해야지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정부는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서민을 위한 예산 이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추경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서민 생활을 안정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맞춤형 생계 지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내놓았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추가적으로 120만 가구를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한 26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이제 그 실업을 당한다거나 휴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구들에서도 지원해주고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서도 또 희망 근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해서 다양한 그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은 지금 그대로 두면 7월달 가면 실업 대란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그걸 내놓지 않고 자꾸만 이 현재 뭐 정규직을 전환하라 그러는데 뭐 기업들이 뭐 정규직을 전환을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한 39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이 그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내는 것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평균 한 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1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애써야 할 것이 돈이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채 때문에 자살한 부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경 예산에 그 부녀가 쓸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어제 회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넣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돈이 됩니다. 1년에 1조 원이지 계속 그 정규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죠. 1년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이제 소주제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런 말씀 나눈 것들이 전부 어떤 그런 장기적인 대책의 하나의 그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나눠 주시죠. 뭐 각 당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들었을 때 많은 이견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일단 지금이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자로서 저는 들었습니다. 엊그제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당장 과도한 수준은 아니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하지만 정부 측이 이번 추경 예산으로 한 1.5%포인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낙관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집행을 예측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그 정책들 가운데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서 이런 타당성 같은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러한 정책들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고민하는 문제의 본질은 이 추가경정 예산안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진정한 미래의 힘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볼 텐데요.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고 금융이나 조세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류 기업, 인류 브랜드 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17개의 신성장 동력 산업 선정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환경, 문화,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산업 분야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고 현재 통계에 의하면 약 90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저희 당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인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든 사기업 부문이든 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에 그 직장에서 인턴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줌으로써 그 청년 인턴들이 보다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고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신규 채용에 필요한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 대학의 휴대폰 학과가 저는 100% 인류 기업에 취업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산학 연계를 시켜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R&D 투자 그리고 재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제도 이제는 시급히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정희 정책위의장입니다. 민주노동당. 네, 아까 앞서서 토론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요. 발언 시간이 없으신데 발언을 하셔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금이 1년에 1조 드는데 매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언제까지나 10년, 100년 두고 그 돈 다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2년이 지나면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당장 기업이 어려우니 잘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좀 돈을 줘서라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얼마 주고 그다음은 좀 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부세도 역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걷었던 것이 아닙니다. 60%, 70%, 80%, 90%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사회적인 설득 과정들을 거친 것입니다. 역시 그런 방향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법과 그리고 돈이 들어가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주제가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함께 나갈 수 있다.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자본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그렇습니까?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지금 경제성장률 7%는 못 달성했지만 사교육비, 교육비 부담 7% 훨씬 넘게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공교육에 많은 애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만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농촌에 있는 아이들도 다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좀 더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연결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신당 노준기 정책위의장. 예,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저희 진보신당은 바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그 비정규 노동자들이 850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바꿈으로써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도 만들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노동자가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문제가 장시간 노동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 2,300시간으로 OECD 최장 시간의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해서 일의 고통에 시달리고 또 그 분이 일을 많이 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사실은 없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2,300시간을 연 2,000시간 이하, 연 2,000시간이라 하더라도 OECD에서는 가장 장시간 노동입니다만 예. 법정 노동시간으로 300시간을 줄이면 4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이 줄어드는 부분에 관해서는 노사정이 스스로 각자 양보해서 상생하는 부담을 지면 됩니다. 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꼭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방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땜질식이고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그리고 저임금의 이런 일자리들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미래 성장 동력이 생겨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쉬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엔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미국의 유수한 기업 GM이라든지 GE 같은 그 부동의 세계 1위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존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지난 1월 13일인가요? 1월 13일쯤 그 향후 10년을 겨냥한 먹을거리 이른바 그 신성장 동력 그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 6개, 그 다음에 방송통신 융합 등 첨단 융합산업 6개, 또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고부가 서비스 분야 5개 등 모두 1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효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10년 후 700조 원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규모는 350만 명 정도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신성장 동력 발굴은 대단히 시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그 기업들이 단기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투자하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위기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을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다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걱정인 것은 이렇게 거창한 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주 방대한 그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이 여기에다 한 100조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10조, 민간이 한 90조. 그러나 지금 이 과도하게 이 민간에다 이 투자를 밀어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정부도 세수 부족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은 수익 구조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10년 동안 이 천문학적인 100조 원 가량을 어떻게 염출해낼 거냐 하는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장밋빛 그 청사진만으로는 안 된다.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여력이 없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이런 비슷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 방송, 그 다음에 고부가 같이 이동통신, 예. 뭐 이런 류의 그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했지만은 그 당시 너무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에 특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 민간이 투자를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후속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다음 발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 계획 자체가 그렇지만 세계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게 100만 개 일자리를 추가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지금 2,300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명품화하고 세계화하느냐. 그쪽에라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2천만 일자리. 이걸 어떻게 정규직화하고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드는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성장 산업은 당연히 추진을 하되 그와 함께 기존 일자리의 혁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돈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낭비하는 예산을 보면은 돈은 넘친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에서만도 2조 정도가 4대강 정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원래 수정 예산을 3월 2일 날 통과시킬 때 11조 원을 또 4대강 정비에 추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들어가 있는 많은 SOC 사업을 보면 작게는 20조에서 크게는 30조 원의 이 고정자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도 덜 쓰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롯데 제이월드 같은 거 이거 대재앙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대운하와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듯이 정부 예산 30조, 40조 이런 것도 줄여서 사람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살리고 그 다음번에 공교육과 산업교육을 살리고 보육을 살리는데 이번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독일과 같은 또 요즘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그런 그 중소기업 강국이 될 때 일자리 강국이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에라 이미 그 거품이라고 가짜라고 입증된 부동산 개발 경제를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국현 대표께서는 앞서서도 그렇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죠. 예. 우리 4,700만 국민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사람과 R&D,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이 돼야죠. 근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 조금 전에 유근찬 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무려 230만 개의 그 한 가지로 2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1년에 23만 개, 지금 오히려 금년에 20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으로 23만 개씩 만든다 하는 것은 너무 장밋빛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이 대응을 해나갈 때 현재의 경기 침체 이 상황이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 순환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을 위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득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구조적이고 장기화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안정적 직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15만 개, 이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일자리를 줄여서라도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 불황 그리고 구조 조정에 적합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그 잡 쉐어링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반박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나성린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추경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시적인 현재 일자리를 이제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제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이제 향후 성장 전략을 추출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성장, 신성장 산업 육성, 그다음에 하나는 녹색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는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어떤 기존 산업 구조,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중진국형 산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잘하는 산업, 이게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그 뭐 이번 정부에서는 3대 분야, 녹색 기술 산업, 또 첨단 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잘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또 규제 완화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녹색 성장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면 우리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감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면서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녹색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불가피성에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환경 산업이 신성장 산업의 일종이 될 것입니다. 환경 기술을 개발하면 거기서 또 많은 이제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앞으로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 또 먹거리 창출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미래와 동력이라는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또 달리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 진보신당의 노준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녹색 성장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녹색 뉴딜이라고 해서 100만 개, 약 96만 개 일자리를 녹색의 이름으로 또 뉴딜의 이름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핵심이 4대강 개발이라든지 이 댐을 짓는다든지 이런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색 뉴딜에 불과하다. 뭐 회색 올드딜이라고 하죠. 1930년대 이야기니까요. 1930년대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댐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입하는 그런 뉴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댐은 아주 일부고요. 테네시강 개발은 일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딜 정책은 역시 이 사회 보장 수준을 대폭 높이고, 그다음 노동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 개혁을 한 것, 그것이 루즈벨트 뉴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딜의 핵심은 빠뜨린 채 댐을 짓고 운하를 만들고 이런 회색 시멘트 개발을 녹색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 녹색 성장이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될지, 또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예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대체 산업으로서 녹색 산업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오겠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약 20가지 사업 중에 이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축에는 4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런 녹색 성장 산업을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게 과연 진지한 녹색 성장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해서 오바마 정부가 지금 7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조를 투입해서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바이오 또 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 산업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 없이 그냥 녹색을 끼워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녹색 일자리가 알 수 없는 회색 일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녹색이면 어떠한 자리들이 있는지 이따가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네, 녹색 성장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녹색 뉴딜에서 2012년까지 96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91만 개가 건설 또는 단순 생산으로 분류되는 일자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미래성장 동력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대단히 지식 중심적이고 또 창의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녹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탄소 문제를 좀 접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정작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하자고 하면서 발전 차액 제도라는 것은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발전 차액 제도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한테 지금은 뭐 투자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을 해줘가지고 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제도를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도 원자력 발전량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녹색 성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친박연대 엄호성 위원장. 예. 미래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는 17개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녹색 뉴딜 사업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임기 내에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임기 동안에 이 녹색 뉴딜 사업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100만 명 실업자 시대인데 그 실업자를 좀 흡수를 해서 결국 임기 말이 되면은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게 되는 그런 일종의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두 번째, 통계청이 2008년 11월 달에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야별 비중을 보면요. 단순 노무 종사자가 70%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감표에 의해 가지고 토목건설이 10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때에 늘어나는 일자리는 8개 정도, 9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녹색 뉴딜 사업의 대부분이 전부 소위 건설 토목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결국 질 낮은 그리고 값싼 일자리밖에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50조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1월 달 안으로 그 모든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1월 달 훌쩍 넘겼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4대강 살리기 하나만에 필요한 예산 규모만 해도 140조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번 그 4월 8일로 예정되었던 4대강 살리기의 국민 보고 대회가 결국은 이게 이달 말로 늦추어지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임으로써 녹색 뉴딜 사업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 여당은 따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빨리 국민들에게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장 동력은 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예, 나성민 부위원장. 우선 그 녹색 성장과 녹색 뉴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녹색 예. 성장은 좀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친환경적 성장이고 녹색 뉴딜은 좀 단기적인 겁니다. 뉴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제 어려울 때 정부 재정으로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뉴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우리가 녹색을 붙인 것이죠. 그 친환경적 뉴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가 이제 4대강 유역 개발이죠.
4대강 유역 개발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게 삽질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4대강에 가보시면 이 하천이 높아져가지고 매년 홍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수량도 확보해야 되고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또 둔치를 만들어가지고 청계천이나 한강처럼 이게 환경 문화 사업입니다. 이게 시멘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라고 그러는데 시멘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삽질을 안 하나요? 삽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토목공사한 데 가서 삽이 있습니까? 한번 말 좀 해보세요. 다 기계가 요새 한다. IT 첨단 기술이 다 하고 있는데. 크레인질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삽이란 건 좀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녹색 그러니까 녹색 뉴딜을 통해서 이제 근데 이 녹색 뉴딜은 4대강 유역 개발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까 뭐 120조 그런데 그렇게 들지 않고요. 이번에는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2012년까지 총해도 한 12조 정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문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96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뭐 희망 섞인 우리 바람이죠. 96만 개가 반드시 창출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산 어떻게 청산이 없다. 예산은 그렇죠. 이제 정부도 이제 예산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까지 12조를 하겠지만 정부 예산만 가지고 되지 않죠. 민간 부분에 있을 수 있고 또 해외 차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장. 사대강산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요. 그 국토해양부가 이미 2006년에 국가하천 정비 사업은 97% 이상 끝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수 나는 것은 국가하천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지류인 지방하천 때문에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대강 주변에 뭐 이렇게 주변에 문화 뭐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게 뭐 이재호 의원 전 의원께서도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자전거를 통한 물류 대책이 아니라면 저탄소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 의장. 예, 그 4대강 살리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삽질하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일하는 것이죠.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갔던 대학생, 근로자들이 그 강 정비가 끝났을 때 그것으로 끝이죠. 어떻게 더 안정적 직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녹색이라 미래 성장이라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 저희들은 이게 중요한 것이 그 사회 서비스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면 10억 원 투입했을 때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 하는 고용 유발 계수를 보면 토목 건축은 16명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26명입니다. 25명입니다. 그럼 사회 서비스업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하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죠.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에도 못 가고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학업 성적도 좀 올려주고 또 방과 학교에 선생님을 채용하면서 안정된 직장도 마련해주고 바로 이것이 사회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서비스업을 강화할 때 우리 사회의 질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 한나라당이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발언하시죠. 예, 아까 4대강 정비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일회용 일자리를 만드는 거가 가장 큰 문제지만 두 번째는 4대강 정비가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2006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굳이 4대강 정비를 추가한다면은 사실은 상류 쪽에 가서 3,500개 지천에서의 그 상류원들을 바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이것이 개발 부패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정비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 예산, 본 예산 합해서 한 13조가 들어가 있고요. 예. 기타 SOC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또 4년 동안에 4대강 정비에 쓰겠다는 50조 이런 거 합해서 100조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히 사람한테 쓰고 이제 모든 국민에게 my job,
내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국가가 고용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70%라는 고용률 목표를 갖고 다음에 비정규직의 반을 최소한 4년 안에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과로 대신에 산업교육을 통해서 명품화가 되고 세계화가 됨으로써 이동성이 높아지고 국제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들 근로자들의 이동성과 기업의 이동성, 산업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데 써야지 4대강 정비에 쓰는 금액은 올해 13조든 4년간에 50조든 장기적으로 100조든 다 걷어내야 됩니다. 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녹색 성장, 한나라당에서 얘기했고 녹색 뉴딜 이렇게 대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녹색 뉴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으셨거든요. 뭐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은 녹색 뉴딜의 녹색이라는 단어를 걷어내고 난 이 토목이라든가 단기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정책들도 반대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는지요? 반대하시는 분들 좀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네, 박병석 위원장. 예, 저는 항상 구원투수입니다. 지원자가 없을 때 저를 지명하시는데, 예, 단기적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느냐?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소득 보존을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나라당 정부는 녹색 뉴딜이라는 녹색 근로라는 녹색자를 붙였죠. 뭐 적합한지 아니한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성, 특히 30대 여성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또 어느 정도의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에 휴직을 한 이후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대해서 다시 직장을 갈 때 직장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줘야죠. 예. 지금 보시듯이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는 것, 실직자 중에 절대 다수가 여성입니다. 바로 사회적 일자리는 여성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문제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년 우리의 평균 연령이 54.6세입니다. 이 50대 초반에 직장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간다. 그것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선진당 류은찬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그 녹색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그 창조 산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또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그 성격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금 영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른바 창조 산업인데 지금 영국 정부는 이 창조 산업을 제2산업혁명을 가져다 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좀 치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발간된 2013년까지의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 영국 정부가 이 창조 산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열심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 지식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추진된 바가 있고 지금은 지금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이름으로 일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처럼 그 아주 종합적인 그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으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자유선진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보통 창조산업 분야는 9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매스컴, 패션, 설계, 영화,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 건축 뭐 이런 9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한 200만 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GDP의 10%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규모가 작년까지 한 200만 개인데 매년 2%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창조 산업의 벤치마킹을 연구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 창조 산업을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좀 집중 육성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자유선진당의 정책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에서는 과거 지식산업 혹은 문화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걸 창조산업이라고 개념 지으셨다는 거죠. 네. 이어서 네, 엄호성 위의장, 정책위의장이십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요. 이거는 정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아주 보수도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내놓은 그 대책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단기간에 질 낮은 일자리로 귀결되는 그런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말을 모토로 내세웠다면은 그것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제대로 선정을 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일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린 도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린 도시는 문자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 40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중에 또 세종도시도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세종도시와 관련해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듯한 얘기가 나옴으로써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은 정부에서 빨리 가닥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영리의료법인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보험제도를 확대한 그 법안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갈등 요소를 사전에 배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친박연대에서는 그럼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유보적인가요? 당론을 네.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걱정스러운 시간이 걸린다는 대목입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이번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영리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병원 민영화가 미래성장 동력인 것처럼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9년 올해 3월 달 여론조사를 보니까 영리병원은 의료비 인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이 47%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 찬성한다. 30% 수준입니다. 이미 시범 실시되려고 했던 제주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의료수치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의료수치 적자가 지금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런 적자를 메꾸자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병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훨씬 더 높이고 그리고 전 국민들이 광범위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또 문화 콘텐츠 사업들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것이 남북 경협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전히 얼음장이 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스크린 쿼터 때문에 한미 FTA 선결 조건 때문에 영화 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도 어떻습니까? 지난 시기 동안 굉장히 많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구글은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망명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그 연방 총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6년에 창조적 정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즘 독일의 경제를 보면 한 2,7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냅니다. 우리가 작년에 13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는데요. 이 앙겔라 메르켈이 얘기한 창조적 정부란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정부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SOC 토목 대운하 정부에서 일자리 정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현재도 일자리의 88%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2천만 명에 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투자하려면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정부와 국회를 창조적 정부, 창조적 국회로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 중심 정부, 일자리 중심 국회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일자리 특위를 만들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젠 정부가 답을 할 때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부를 만들고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일자리 중심적으로, 그리고 지식기업, 지식근로자, 지식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진보신당의 노중기 의원 말씀하시죠. 예, 녹색 뉴딜을 비판했었는데 녹색 성장을 다시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녹색 뉴딜이 대개 토목 사업이어서 직접적인 혜택은 이 대규모 토목업체, 재벌 사업체에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녹색 성장도 장기적으로 그랜드 플랜을 만들었습니다만 정부 투자분의 상당 부분은 일자리보다는 재벌 지원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진정한 뉴딜, 또 진정한 녹색 성장을 생각하신다면 서구를 그냥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가 갖추고 있는 그 성장의 잠재적 기반, 사회 복지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역시 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그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에너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와 기후 문제, 탄소 문제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정책 목표나 정책 수단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전히 정부 정책의 기조는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80년대식 토목, 개발, 건설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신당의 노준기 정책위장, 뭐 조금 어떤 정책을 구체화해달라, 뭐 그러한 주문이었는데요. 그럼 한나라당의 나성린 부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구체화해달라 그런데 정부 정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내놨거든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그 사이사이를 맺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세요.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녹색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녹색 성장을 반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녹색이란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친환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녹색이라고 이제 각색을 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녹색 뉴딜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색 뉴딜이라는 것은 뉴딜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도 개선하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반대하는 이유가 별로 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않는다. 단순 노무직만 창출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SOC 공사가 옛날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사업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직도 하고 기술직도 하고 많이 창출하고요. 이걸 함으로 해서 다른 산업에 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의 그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4대강 유역 개발을 잘 해놓으면 앞으로 이제 홍수 조절 능력도 있지만 환경문화 사업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둔치를 따라서. 그럼 미래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또 반대하시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5천억 정도 듭니다. 향후 조금씩 더 들겠지만 그래서 문규현 대표께서는 그럼 이것을 다 걷어내라 그랬는데 그럼 다 걷어내고 그러면 4대강 구역을 그냥 홍수도 범람하고 그 상태로 둘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예산도 작게 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건설업은 이미 2005년과 2006년에 매출액이 증가했는데요.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벌써 고용의 역성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돼서 아까 녹색성장 기본법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탄소 배출량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줄일 건가입니다. 국제 수준은 그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2050년까지 8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녹색성장 우리가 내는 법에 그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녹색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지 않은 녹색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지 않고 무조건 수익 개방을 완벽하게 해내는 이런 상황에서는 농촌은 고려장 될 뿐입니다. 네, 시간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네, 진정한 신성장 동력은 고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좀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복지 전달 체계를 좀 바로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 중에서 6천여 건이 부당수급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사망자가 10%, 그리고 해외 장기 체류자가 12%, 그리고 형무소에 수감되고 있는 사람이 5%입니다. 무려 4명 중에 1명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이 컴퓨터와 전화나 하나만 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성린 의원과 그리고 문국현 대표께서는 한 21초 남으셨는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말씀. 저부터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산을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쓰고 있습니다. 대신 부가가치 생산성은 반이거든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자산과 에너지는 반으로 줄이고 부가가치 생산성은 2배로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장에서 산업교육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과로를 막도록 지식기업, 지식경제, 창조경제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나성린 한나라당 부위원장께서. 저희는 앞으로 성장을 하되 친환경적인 성장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체를 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한 2%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에. 이것을 10년 내 6%로 올릴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주제하에 첫 번째 소주제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 미래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이라는 개념과 그에 대해서 각 당의 생각들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1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에는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10년 전 우리는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서 금모기 정신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 정부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일보다는 국민을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과 쟁점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 통합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따뜻한 가슴으로 갈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민주당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제3정조 부위원장이신 나성린 의원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외평채 30억 달러를 투자 설명도 없이 파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모든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 경쟁국들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뤄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번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일자리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포함한 신성장 산업 육성은 미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IMF도 지적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번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딱 1분에 맞춰서 정말 마무리 발언을 정말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요. 약간 여유 있게 좀 발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네, 여유 있다고 하니까 한 말씀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원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의무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의무제도 다른 나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는 성공했고요. 그런 국제적인 경험을 정부가 잘 받아들이셔서 자성하시고 정책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키우느라 또 대출금 갚느라 많이 힘드시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세상이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 지금 국가가 쓰는 돈이 우리의 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정당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이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의적인 생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여성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입니다. 예, 저도 아까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간단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자유선진당은 일자리 창출의 그 대안을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있다고 저희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추경 안에 보면 한 4만 명이 좀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넓어지고 여성들의 그 사회활동이 커지면서 이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기준으로 우리가 대단히 낮은 수준인데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 한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여를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 자유선진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추경이 편성돼서 국회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견디고 힘을 모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신당의 노준기 정책위의장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다시 대규모 경제 공황이 다가왔습니다. 1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이 어떠했습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빈부격차는 극심해져서 우리 사회는 끝간데 없이 양극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욱더 이런 양극화,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그런 정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85만 개 창출,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단축,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850만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진보신당이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죠? 아까 고용률 70%가 선진국의 평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57%에 비해서 일자리 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500만 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용률 70% 정규직 좋은 일자리 500만 개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이번에 총리 또 재정기획부 장관 또 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지시고 믿어주십시오. 다만 대결주의 그리고 과거식 실패한 방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국회도 초당적으로 창조적 국회로 바뀌어야 되고, 시민사회도 정부와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기업과 학교와 젊은이들이 혁신의 대연동을 이뤄서 사람 중심의 지식 기반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입니다. 세간에 자르고 깎고 찢고 푼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르고 임금 깎고 돈 찍어서 푸는 거 누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친박연대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의 예산 10% 절감 공약의 이행을 확실히 촉구함으로써 국가 채무 급증을 막아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살피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앞장서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지만은 저희 친박연대와 함께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7분의 마무리 발언, 앞서서의 그 소주제에 대한 2가지 토론을 벌이면서 2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각 당의 정책과 방안들을 들어본 뜻깊은 자리였던 생각이 듭니다.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7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정책을 이 정당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그 정당이 그 정책을 얼마만큼 뚝심 있게 추진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09년 1차 방송토론 정당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